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통신사에서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고 전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 집은 일남일녀, 그 남자가 둘째였고 위에 누님이 계셨습니다. 3년 정도 연애하며 결혼 전 시댁에도 자주 인사드리곤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분들이셨어요. 가정도 화목한 듯해서 결혼하게 되면 크게 시댁 걱정은 없겠다 라고만 생각했었죠. 저희 집 그리 넉넉지 못합니다. 그 남자 집도 잘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 두 집안 모두 그냥 밥 굶지 않고 살 정도의 집안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열심히 재테크로 돈을 모아서 돈이 좀 있었습니다. 격리로 일하며 몇 년 동안 모은 돈이랑 엄마가 주신 500만 원을 보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몇 년간 엄청나게 오르면서 시세 차익을 꽤 봤거든요. 대출까지 해서 겨우 4천만 원 투자한 아파트인데 지금은 10억이 넘고 시세 차익은 6억이 넘습니다. 허나 팔아야 돈이지 실제로 수중에 돈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집도 도와주실 만한 형편이 안 되기에 예물도 혼수도 그리 사치스럽지 않게 그렇다고 서운함 느끼시지 않도록만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리 생각하고 계셨고 예비시댁에도 당연히 그리 생각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예비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혼수 문제로 좀 봤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그냥 일 끝나자마자 바로 갔죠. 가자마자 저한테 바로 예물은 얼마나 하려고 하니? 이불 세트, 반상기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홈세트로 준비하고 현금 예단은 한 1억 원만 해오면 될 것 같다 하시더군요. 홈세트 얘기하실 땐 네네 하고 듣고 있었는데 현금 예단 말씀하실 때 저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뭐라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말씀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말도 안 된다 하셨어요. 엄마는 좀 과하다 하시면서도 딸아이 시집가서 좋은 소리 못 들을까 싶으셔서 빚이라도 내려고 하셨고요. 그 남자랑 얘기해봤더니 그 남자도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집에 가서 난리를 쳤나봐요. 그리고 몇 시간 후 누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 시집갈 때도 우리 집 넉넉지 못하지만 제대로 해갔어. 우리 엄마 아빠 서운하시지 않게 좀 잘 부탁해. 더 서울에 비싼 아파트도 있다며. 그 아파트 대출을 내서라도 혼수는 해와야지. 나중에 결혼해서 대출은 갚으면 되잖아. 시집살이 받기 싫으면 지금 제대로 해오는 게 맞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성격을 아니까 충고해주는 거니까 새겨들어. 그리고 그 아파트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도 잊지 말고 이러시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예비 시아버님 생신 때문에 잠깐 갔었는데 누님 하시는 말씀 주말엔 일 쉬지. 아기 좋아한다고 했지? 우리 애 좀 가끔 좀 봐줄 수 있지? 나 등산 좀 다녀야겠어서 말이야. 나이든 우리 엄마한테 계속 맡길 순 없잖아. 5살이라 말귀도 잘 알아듣고 손 갈 일 별로 없어라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다녀와서 저 정말 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출근해서도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그 남자와 저 둘 다 점심시간 마치고 바로 초토에 만났습니다. 오빠, 나 정말 이 결혼하면 평생 우울증에 시달리며 시댁 뒷바라지만 하다 죽을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라고 제가 말하니 자기가 알아서 조율을 잘할 테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하더라고요. 남자 바람막이도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도움이 안 된다는 먼저 결혼한 친구 말이 떠올라 머릿속에서 오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예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바쁘냐 점심 먹었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왠지 또 혼수 문제일 것 같아 집으로 찾아가는 말을 하고 그 사람과 얘기를 좀 더 하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그 사람에게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결혼은 우리 둘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대 집안 문제인데 어머니랑 누님이 지금부터 이렇게 나오시는데 결혼 후에 어떻겠냐? 내가 못 듣다고 해도 좋은데 난 당신이랑 살 자신이 없다. 이런 식으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였던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집에 하녀로 들어가기는 정말 싫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 그럼 가서 엄마한테 네 입장 잘 말해. 엄마도 너희 집 사정 잘 아시니까 말만 잘하면 알아들으실 거야. 그리고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말하지만 그래도 어른이니까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가시가 박혀있다고 생각한 건 제 마음가짐 때문일까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런지 그 말조차도 서운하게 들리더라고요. 여튼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갔더니 누님이랑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누님 댁이 예비시댁 바로 옆 동이었거든요. 앉아서 그냥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누님이 눈치를 살피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는 표정으로 찬문수 준비는 어떻게 돼가 하시길래 이때다 싶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쑥 어머니께서 내 친구 영숙이네 둘째 며느리는 혼수 몇 덕을 해오면서 집까지 같이 해왔다. 아휴 배 아파 죽겠어.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참복도 많아 이러고 호호 웃으셨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버릇없고 못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저도 집 해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다만 지금 들어가기엔 자금이 충분치 않아 못 들어가는 것뿐이고요. 그리고 저희 집엔 혼수 몇 덕 할 만한 돈 없습니다. 제가 갑부집 딸도 아니고요. 어머님과 누님이 뭘 잘못 알고 계신 듯한데 예단은 남자가 해오는 집에 10%만 하면 된다고 들었어요. 신혼집 전세금 6천 중에 어머님이 해주신 돈 없잖아요. 대부분 대출인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과하게 요구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머님이랑 누님 비 다 맞춰줄 수 있는 돈 많은 며느리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누님하니 너 지금 말 다 했어? 정말 싹수가 돌았네. 어른 앞에서 무슨 말 본세야? 라고 하면서 펄펄 날뛰셨어요. 어머니도 어머 기가 차다. 기가 차. 네가 예단으로 이렇게 오면 내가 다 꿀꺽하려고 한 줄 아나 본데 나 그거 다 돌려주려고 했었다. 그리고 네가 혼수 줄 때 내가 기분 나쁘게 받았으면 좋겠니? 내가 원하는 거 딱 집어 말해주면 네가 준비하기도 쉽고 편하잖아. 그래서 내가 널 배려해서 말한 건데 넌 무슨 애가 왜 그리 서운하게 받아들이니? 도리어 내가 섭섭하다. 그리고 그 집 어서 공동명의로 바꿔라. 들어보니까 혼인신고하기 전에 공동명의로 바꿔야 나중에도 재산이 인정된다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저 정말 그거 듣고 소리 높여서 욕이라도 실컷 퍼부어주고 싶었지만 참고 조곤조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댁에 들어오는 며느리는 얼마나 갑부집 딸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은 지금 부모님 노후자금도 제대로 없으세요. 그 돈을 제가 어떻게 현금예단으로 다 갖다 바치겠어요? 전 절대 못 그럽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집, 엄마가 도와주신 몫도 있어서 전부 다 제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집 사는데 이 사람이 보태준 것도 없는데 제가 왜 공동명의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놈은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적어도 지 엄마한테 그건 과하다. 심하다라고 말해줄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그걸 보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버렸어요. 그때야 그놈이 혜영아, 그게 무슨 말이야? 라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이긴 이제 끝이라는 말이지. 라고 하니 누님이 뭐 이런 싸가지 없는 X가 다 있어?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쉽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결혼해가지고도 부부싸움 한 번 했다고 도장을 찍자 X이다. 라고 하더군요. 이 집구석 사람들 상종할 가치도 못 느껴 그냥 죄송하다고 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놈 쫓아오고 전화 오는 거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나중에 연락할 테니까 지금은 제발 내버려 놔달라니 미안하다 하고 연락이 없더군요. 그리고 어렵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차라리 잘 됐다. 뭐가 아쉬워서 그런 곳에 시집가냐, 네 배필이 아닌가 보다 하셨지만 아빠는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부모님이 시집살이겠단 집으로 딸 시집 보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게 며칠을 지옥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흘렀을까? 제가 연락을 안 하니 답답했는지 그놈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다 잘못했다. 파혼이 장난이냐? 내가 잘할 테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갈등했지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깨끗이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난 뒤 정말 힘들더라고요. 우리 둘 사이의 문제로 헤어진 것이 아니기에 그 사람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조금씩 상처가 묻어져 갈증, 시댁이 될 뻔했던 그 집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가야, 그땐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현금예단은 필요 없으니 그냥 가전 세트만 해서 시집 오너라. 라고 하면서요.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놈에게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앞에서 내내 기다리고 매달려서 한 번 만났는데 혜영아 진짜 미안해. 우리 엄마가 마음 고쳐먹으셨으니까 이제 그만 나한테 와라. 라고 말을 하더군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절대 안 된다. 이제 와서 아쉬운가 보다 만나지도 말고 갈등하지도 마라. 생각하는 시간도 아깝다.
일이나 열심히 하고 새로운 남자 찾아봐라. 라고 하시며 저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치만 전 솔직히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또 사랑했던 그 사람의 촉촉한 눈가와 무척이나 수척해진 모습 아직 저를 잊지 못했다는 말을 보고 들으니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그 사람은 어른을 만나러 집에 한번 와 어른들이 더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라면서 계속 닥달 아닌 닥달을 했어요. 어머님, 고모님 전화 오셔서 너 내치고 후회 많이 했다. 다신 안 그럴 테니 일단 집에 한번 와봐라 하셨고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콜 한 척 돌아섰지만 미련이라는 게 발목을 잡아 몇 번이나 갈등하고 고민하고 갈팡질팡 불안한 나날을 보냈었죠.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고 매일매일 지옥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다녀왔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며 말 그대로 죽지 못해 살았던 것 같아요. 힘들어하는 절 바라보는 부모님 마음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그 집안은 끝까지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어머니, 누나, 매일 같이 연락 와서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다가 어느 순간 또 돌변하셔서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쳐놨네 어쨌느니? 네가 그 집 우리 아들이랑 공동명예하기 싫어서 파혼을 하는 거 다 안다느니 등등. 집까지 찾아와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던 저를 위해서 힘껏 누르시기도 하고 밀기도 하시고 그래서 경찰서도 몇 번 들락날락했습니다. 덕분에 저희 집은 가족 휴대폰 번호 싹 다 바꾸고 전 다니던 직장까지 관뒀어요. 몇 달간은 완전 그냥 폐인이었네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러고 사는 제 자신이 한심스럽더라고요. 거울을 보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미안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고 그나마 사람 행색은 하고 다녔어요. 그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무섭더라고요. 가끔 들려오는 전 남자친구의 소식에 마음이 찌릿찌릿했지만 눈 감고 귀 닫고 남자는 아예 멀리 한 채 일만 하며 그렇게 살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다가 우연히 지갑을 줍고 주인을 찾아주면서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지갑 속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만나게 된 그 남자가 제 예비 신랑이 된 겁니다. 명함을 보니 BMW 자동차 딜러더군요. 그 사람 첫인상부터 참 포근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인데 식사 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밥을 먹었고 6개월 정도 그냥저냥 아는 사이로 지내다가 작년부터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기 시작했었죠. 예비 신랑은 영업을 오래 해와서 그런지 말하는 센스가 끝내줬고 외모도 멋졌습니다. 집도 꽤나 잘 사는 듯했어요. 다정다감하고 솔직한 모습에 그 사람은 상처로 얼룩져 있던 제 삶을 포근하게 안아줬답니다. 굳게 잠겨있던 제 마음을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게 철저히 막아뒀던 제 마음을 서서히 열어주고 보듬어 주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던 저를 죽을 만큼 사랑해줬어요. 결혼 얘기가 나오고 예전에 트라우마가 생긴 건지 시댁 처음 찾아뵐 때도 가슴이 벌렁거리더라고요. 불안해서 벌벌 떠는 저를 그 사람 어머님께서 따뜻한 손으로 제 손을 감싸주셨어요. 아가씨, 손이 차요. 추운데 오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이게 어머니께서 제게 하신 첫 말씀이었습니다. 온화한 목소리로 다정히 건네셨던 그 순간을 전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딱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듣던 그 순간 뭔가 울컥했던 게 기억나네요. 결혼을 약속하고 자주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어머니께선 어디서 이렇게 예쁜 딸이 굴러들어왔을까 하셨습니다. 양가의 결혼 승낙받고 예비신랑이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찾아가서 그랬대요. 어머님,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쁘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쁜 혜영이 이때까지 다른데 안 보내시고 저한테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요. 저희 엄마 이 말 들으시고 우셨다네요. 이렇게 모든 이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고 하루하루가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동이라 얄미운 시누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혼수도 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고맙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걸 듣고 저희 엄마는 저한테 네가 저번에 이상한 사람 만난 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랬나? 보다 우리 딸 시집 잘 간다니까 엄마가 더 행복하고 너무 좋아라고 하며 좋아라 하셨습니다. 저와 파혼했던 그 남자 소식을 건너 들었는데 선보고 그 엄마 되는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간 여자만 2명이라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님 남편분 몰래 돈 퍼나르다가 홀라당 다 까먹고 들켜서 이혼당했다더군요. 엄마, 누나 때문에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그 남자 인생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런 헬게이트에서 빠져나와서 다행이다 싶었고요. 그렇게 저는 행복한 아내, 행복한 딸, 행복한 며느리로 잘 살 수 있을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행복한 여자로 말이에요. 남편 또한 서울에 투자한 부동산이 몇 채 있다고 했고 시댁도 상가가 몇 개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당장 유동자금이 없어서 작은 집 전세로 신혼집을 시작해야 할 것 같다고 하길래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1억 2천짜리 오피스텔 전세로 시작하기로 했고 혼수나 예단 예물은 모두 생략하기로 했어요. 예비신랑이 전세금 모두 본인 돈으로 결국 할 거지만 그 돈이 나오는데 한 달은 걸릴 것 같다면서 우선 제 돈 1억 2천만 원을 빌리자고 하더군요.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요. 다행히 제가 전세금 올려받은 돈이 있어서 알겠다 하고 신랑 계좌로 1억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또 저한테 직장을 그만두고 편히 쉬라 하길래 결혼을 3달 앞둔 상태에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희는 큰 문제 없이 결혼 준비, 이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신혼집 전세금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어나자 예비신랑에게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 전날 잠들기 전까지도 통화하면서 잔금 치르러 같이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것 등등 얘기했거든요. 카톡 남기고 운전해서 예비신랑한테 갔어요. 가는 동안 계속 전화해도 안 받거나 통화 중이고 카톡 확인도 안 하고 애가 타더군요. 결국 부동산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니 아침에 통화하셨다더라고요. 예비신랑이 회사에 일이 생겼다고 했다고 일단 돈은 부동산 소장님 계좌로 붙이겠다고 했다더군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통신사에서 그래서 경찰서 갔다 오고 이제 막 잔금 넣으려고 은행 왔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은행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통화하고 20분 만에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은행 앞엔 차를 댈 수가 없어 건물 뒤로 차를 대놓고 전화를 하니 금방 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일어난 사고의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차가 급발진해서 사고가 났는데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많이 다치셨대요. 예비신랑이 그 사고 난 차의 최근 점검자라더군요. 그래서 회사 불려가고 경찰서 갔다 오고 한 거라고 했습니다. 자동차 딜러가 자동차 점검까지 한다는 게 조금 의아했지만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저 화를 냈던 게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 차로 부동산으로 같이 가자고 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와서는 잠깐 차 좀 역에 세우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다시 전화 왔다고요. 차를 세워주니 내려서 밖에서 통화하더라고요. 저는 걱정되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한 5분 지나 제가 차에서 내려서 다가가니 심각하게 통화하더라고요. 통화 끝나고 무슨 일이냐니깐 사고 나신 분이 병원에서 사망하셨대요. 그때부터 예비신랑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회사에 다시 들어오란다고 데려다 달랍니다. 아파트 잔금은 어쩌냐니까 본인이 아까 입금했다고 하더군요. 일단 회사 가서 다시 전화하겠답니다. 예비신랑을 회사까지 데려다주고 회사 마당에서 기다렸습니다. 금방 나오더군요. 본인 인감을 가지고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그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다줬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까지도 계속 불안해하길래 제가 오빠 너무 불안해하지 마. 업무 중에 빠뜨린 게 있어? 하던 대로 점검했으면 된 거잖아. 겁먹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어. 라고 위로해줬습니다. 저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면서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 있으라더군요. 담배 한 대만 피고 들어가겠다고 계속 저한테는 집으로 가 있으라는 말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 경찰서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서 그렇게 계속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저는 집에 돌아갔네요. 저는 집으로 돌아와 잠도 오지 않고 돌아가신 분 걱정에 또 맏며린 예비신랑 걱정에 밤을 꼴딱 새우고 해 뜨는 걸 보고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잠깐 눈 붙이고 일어나 없는 기운 간신히 차리고 있는데 예비신랑한테 카톡이 오더라고요. 회사에서 오늘 쉬라고 했다고 퇴근한다네요. 바로 전화했습니다. 회사에서 별 얘기 없었는지 그냥 어제 경찰서 왔다 갔다 고생했으니 쉬라고 했다고 했대요. 잠 좀 자야겠다 해서 그러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오후 1시쯤 되어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랑분이 어제 잔금 입금해주신다고 하고는 연락 안 되시네요 라고요. 그럴 리가요. 무슨 일이지? 어제 정신없더니 다른 데로 송금한 건가? 제가 예비신랑이랑 통화하고 전화드리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바로 예비신랑한테 전화하니 안 받더군요. 서너 번 더 해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직장에 들어가서 그 사람 혹시 연락되는지 물어봤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더군요. 그런 딜러 여기 없다고. 저 김승원 씨 모르신다고요? 여기에서 오래 근무한 딜러 말이에요. 모르세요? 라고 제가 재차 물으니 저희 직원은 아니에요. 혹시 다른 영업점이랑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저한테는 그 사람 사진은커녕 그 사람과 찍은 사진 한 장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번 사진 찍자 하면 싫다 해서 웨딩 사진조차도 찍지 않았거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출고된 차량 중에 급발진한 차량 없었어요? 사망사고 났다고 하던데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얼이 빠져서 그 사람 회사라고 믿던 곳에서 빠져나와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이 사람은 누구지? 도대체 정체가 뭐지? 그렇게 혼이 나간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모든 게 사기였던 건가? 그 사람 전화기는 깨져 있었고 예비 시어머니라고 생각하며 왕래했던 그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더군요. 그날 바로 그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 내가 아는 게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 사람을 찾아주라고 경찰서에 갔지만 꼭 찾고 싶으면 제가 법무사 등 알아봐서 고소를 하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던 원룸에 가봤지만 이미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웠던 지갑 말이에요. 그 지갑을 또 실수로 떨어뜨린 건지 나를 보라고 떨어뜨린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더군요. 지갑 안에 뭐가 있나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 사람의 신분증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위조된 것 같더군요. 제 신분증과 비교해보니 허술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지갑 안에는 현금은 없었고 여러 가지 명함이 있었는데 그 명함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명함 속에 아주 작은 종이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지? 하고 봤는데 증명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사진의 주인공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저와 파혼했던 남자의 누님의 사진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사진을 넣어놓고 내가 보게 한 것 같은 느낌에 그 누님이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전화 연결이 되더군요. 여보세요? 라고 뻔뻔하게 전화를 받길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말해. 당신이 꼬였지? 당신이 그 사람 이용해서 내 돈 다 뜯고 엉망으로 만든 거지? 그러자 그 여자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신병 걸렸어? 왜 그래? 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하라고 일부러 지갑 떨어뜨리게 해서 나랑 그 사람이랑 결혼 약속하게 만들고네. 돈 뜯은 거 맞지 않냐고 했더니 어머, 너 누구한테 사기당했니? 라고 말하더군요. 심증은 있는데 확증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날 그년과 전화를 끊고 경찰서에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도 증거가 없으니 자기들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증거는 경찰들이 찾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경찰이 그렇게 한가한 줄 아냐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데 진짜 이 사람들이 민중의 지팡이가 맞나 화가 나고 서럽더군요. 그래, 내가 한번 증거를 찾아보자. 그놈을 내가 한번 박살을 내주자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누님이라는 년은 그 다음엔 연락도 받지 않았고 예비시댁이었던 사람들이랑 파혼했던 예전 남친에게 전화를 해도 소식을 모른다고만 할 뿐이었죠. 제대로 증거를 잡자 결심은 했지만 이미 제 멘탈은 부서질 대로 부서진 상태였기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이더군요. 제 예비신랑이었던 그 사기꾼 놈이었습니다. 그놈이 어떤 사무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빨간색 아반떼에 탑승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잘 걸렸다 싶어서 그 차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 둘이 모텔로 들어가기에 뒤따라갔고 그놈부터 차에서 내리더군요. 차에서 이제 내릴 여자는 뻔했습니다. 저처럼 잡혀서 사기당할 여자거나 그 누님인거나.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저를 그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잘해주셨던 예비시어머니였던 그 여자가 내리는 게 아니겠어요? 생각해보니 나이에 비해 너무 젊어 보여서 신기했었습니다. 저희 엄마랑 동갑이라는데 아무리 봐도 10살 이상은 젊어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돈 많은 사람들은 관리도 잘 받고 연예인들 봐도 나이보다 훨씬 어려 보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군요. 이 둘은 연인이었던 겁니다.
이 둘은 뭐가 그렇게 급하고 신났는지 갑자기 내렸던 차 안에 들어가 갑자기 그 짓거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너무나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눈물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둘을 눈물을 삼키고 모텔에서 나와가는 길을 뒤따라갔고 그 남자를 어떤 빌라에 데려다준 다음에 그 여자는 자기 갈 길을 가더군요.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남자가 빌라에 들어가고 나서 한참을 밖에서 바라봤습니다. 어느 집 불이 켜지나 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그 사람 집을 알아냈고 그 다음 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눈치챘나 차를 빌라에서 먼 곳에 주차하고 몸만 와서 주차장 한 곳에서 쭈그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집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바로 그 사람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서 열쇠공을 불러 집 문을 열었어요. 집안을 보니 아주 좁고 눅눅하고 난리더군요. 그리고 바닥에 여러가지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제가 주었던 그 사람의 지갑과 똑같은 지갑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리고 한쪽에 장부처럼 보이는 게 있어서 봤더니 여자들 이름과 연락처 만난 날짜, 있었던 일 등등을 적어놓은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 이름이었고 하나는 파혼한 남자의 누님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님도 이 남자에게 당한 듯했어요. 생각해보니 돈을 빼돌리다가 이혼당했다고 들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더군요.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경찰은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주거 침입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말하더군요. 상관없다 했습니다. 그 사람만 잡아달라고 했어요. 결국 경찰과 함께 잠복 후 그 사람을 검거하게 되었고 알고 보니 그 사람 며칠 뒤에 싱가포르로 출국하려고 항공권까지 끊어놨더군요. 저처럼 당한 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사기죄, 신분증 위조죄 등 여러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저 또한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네요. 그 사람에게 뜯긴 돈은 결국 받지 못했고요. 해외 계좌로 빼돌린 것 같다던데 찾기가 쉽지 않다더군요.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약혼도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그 누님이랑 파혼했던 전남친을 만나게 됐는데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참 인생 부질없어서 죽고만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갔다 오고 이제 막 장급